네, 감사합니다. 우리 3월 20일 영성심들이 있는 창세기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8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들을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하기는 했는데 이게 참 이야기가 껄쩍지근하죠. 네, 이게 자, 우리 오늘 28장 야곱이 이제 결국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형제간의 가인과 아벨처럼 이게 이제 형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떠나보내는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보았고요. 자,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보니까 에서가 가만 보니까 자기 아내들을 어떻게 한대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 야곱을 떠나보내는데 축복하면서 1절, 2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야곱에게 이삭이 단단히 그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너는 가나안 사람들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하고는 이민족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밧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그 딸들 중에서 택해서 결혼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할 거예요? 버틸 거예요? 네? 이삭이 야곱에게 가족들이 있는 데서 하는 거죠. 떠나보내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어마어마한 미움이 있는데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고 엄마가 옆에 있고 어떻게 해야지는 못하는데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거야. 그 말을 들은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데리고 사는 이 여자들이 이방 사람이라서 그래서 눈 밖에 벗어났나 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닌데 그렇죠? 자, 에서가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결국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게 되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전통적인 해석에서 보자면은요, 여기서 우리 6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그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자, 어리석은 자들은 뭐래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데? 외부에서 찾는데 항상 뭐냐면 외부에 문제가 있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러면 인생의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참 어렵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서 했던 이야기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자기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내면으로 보지 않고 바깥에 있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하는 당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이방 여인이 아닌 소위 말해서 이 자기네들 그 족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항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복되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물론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분리가 필요해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이것이 나의 문제인가 너의 문제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분별을 해서 너의 문제 때문인데 그것이 내가 그렇다면은 이거를 분리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저 김 부장 때문에 항상 지금 내가 힘들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나의 문제, 너의 문제로 separation, 분리를 하면 훨씬 더 생활하기가 낫겠죠. 이런 분리는 필요를 해요. 분리가 필요하긴 한데 내 자신의 삶의 발전 항상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도 병적인 거지만 자기 뭐가 필요해? 성찰이 필요하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면을 들여다보고 이제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들 무의식 속에서 그런 것들이 기인한 건 어떤 것 때문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항상 문제를 바깥에서 찾는 것은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에서가 다시 결혼을 합니다. 재혼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결혼은 뭐 해야 돼?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결혼을 하는데 얘는 뭐냐면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과정과 수단으로 한 여성을 택했다 그거죠. 그죠? 자, 이런 거는 이기적인 목적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게 물론 아니죠. 오늘날에 있어서도 뭐냐면 이 결혼 제도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느냐부터 질문하죠. 그죠? 그리고 굳이 꼭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만의 행복, 자기들 그 삶을 바라보고 이런 부분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우리 사회는 사실 보이지 않는 이런 게 있어요. 계급 같이 계층의 어떤 그런 나눔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 살아가면서 요즘은 뭐 이제 신흥 부자들이 있고 갑자기 뭐 코인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다 쫄딱 망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업앤다운이 심한데 한 세대에 2계단 이상을 올라가기가 어렵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들 합니다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지금 에서처럼 자기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 결혼만큼 자기 계층 상승 수단의 도구로 활용하기 쉬운 게 없는 거죠. 그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연예인들 누구도 보면은 집안이 뭐 나는 이런 표현 진짜 싫어하는데 뭐 찢어지게 가난했다, 뭐 굉장히 가난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공부해가지고 대학 나와서 미모도 되고 해갖고 방송국에 진출해갖고 거기서 났는데 누굴 만났는데 재벌과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 그죠? 신화적인 그 신데렐라 얘기 같은 이런 게 하면서 그런데 이런 게 가능하려면 여기서 밑바닥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실력으로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삼성가를 이룰 수는 없는 거지. 이런 큰 재벌이 되기는 어렵죠. 그런데 점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결혼. 이렇게 좀 생각이 달라지죠, 여러분. 자녀들 결혼할 때 이거 잘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그 새로운 큰 변화의 자연스러운 계기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사실. 그 반대도 있죠. 그래서 괜찮게 구순하게 살던 사람인데 결혼을 했는데 그 세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집안이 완전히 그냥 난파선처럼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고 좋았던 형제 관계 다 깨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활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재혼을 한 친구가 있어요. 첫 번째 부인도 우리랑 너무 다 친해요. 우리 친구들하고도 다 친하고 그런데 헤어졌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재혼을 했는데 물론 나이 차가 한참 많을까 적을까? 한참 적은 띠동갑 봐도도 더 적은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거기 이제 친구 3명 중에 1명 제가 결혼은 갔는데 참 보는 나도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위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엔 거의 이제 재벌급 집안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결혼을 할 때 일단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재산 분할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가진 게 엄청 많은 이런 친구들은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미리 다 계약서를 쓰더구만 보니까 그러고 어떻게 결혼하나 몰라.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헤어지게 될 때 법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야, 참 사는 거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 오늘 그 이제 에서가 재혼을 하는 이야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결혼은 그렇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렇게 도구화되면 안 된다. 신분 상승이나 입신양면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이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여기서 자기가 살던 삶에서부터 이게 좀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 turn around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신학용어로 뭐라 그래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가던 길을 180도로 돌아서서 가는 것, 회개라고 하죠. 자, 근데 이 회개라는 게 우리가 살다가 반성은 많이 해요, 그죠? 반성은 많이 하는데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놔야 가능한 일이지.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은 대개는 회개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참된 회개가 아니라 반성문 몇 장 쓰는 것 그런 것에 불과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죠.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결혼을 하고 후회한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그 전에도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판 실수에 대해서 그가 뼈저리게 자기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될 게 있었어요. 에서에게는, 그죠? 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서야 하고 소위 말해서 이런 신앙관, 인생관 이런 것들이 다시 점검되어져야 해요. 이거는 앞에서 그건 단지 장자권을 경솔하게 그냥 팔아먹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이 내재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턴어라운드 완전히 그 삶을 전변시키는 그렇게 혁명적으로 바꾸는 이게 뒤따라야 되는데 안 돼.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그에게는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어떤 인간이 저지른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의지, 결단 이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다시 재혼을 하고 뭐 그러지만은 이거는 그 안 봐도 그림, 안 봐도 요즘 비디오라 그러던가 하여튼 뭐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아니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것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뒤로 넘어가기 전에요.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고 부부는 일컬어서 뭐래요? 일심? 맞아요? 무슨 일심동체야. 부부는 일심동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부부는 이심이체예요. 어느 게 맞은 것 같아요? 얘기하기는 조금 좀 거시기 하죠. 그런데 실제로 주체적인 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몸이 따로 있잖아요. 몸이 따로 있고 마음도 사실은 다르고 왜냐하면 서로 추구하는 게 달라.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사실은 일심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되려면 이심이체임을 인정해야지 돼. 이심이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가 지금 함께 부부가 되는데 나라는 인간의 히스토리가 있고 이 사람이 자기 히스토리 역사가 있는데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결혼을 할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이 특별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죠. 맞아요? 특별한 대상, 왜 특별한 대상이냐면 자기의 기대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맞춰주고 이루어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만민 가운데 이렇게 택하는 거지. 그렇죠? 아이고 무슨 이렇게 응답 마음에 지금 생각할 게 많으시긴 많으신가 보다. 대답들을 안 하고 숙연해지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20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저거 들으면 뭐 하나 저거 물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이런 특별한 대상 근데 이런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하는 거라고요. 그걸 만족시켜주고 채워줄 수 있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결혼을 한 거지.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돼 안 돼. 다르지.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른데 추구하는 게 다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해요? 마음이 섭섭해지고 같이 살지만 외로워지고 이런 마음이 거기 속에 있는 거죠. 아유 그때 그 인간을 만났어야 되는데 왜 이 인간을 만나가지고 정말 또 사서 고생인지 정말 아이고 내 팔자야. 여자 팔자는 주홍박 뭐 그러던데 무슨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근데 이거를 이럴 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내 욕구 나의 욕구가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 무의식 속에서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돼.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끄집어 올리고 그것을 그 다음에 이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만 여기에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된 결과는 뭘로 나타나냐면 갈등과 다툼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기도가 상충되고 전혀 내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삶이 전개되니까 화가 나지.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는데 끄집어올려서 나의 욕구는 무엇이었나?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이럴진데 저 인간도 그렇겠구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래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서 서로를 인정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서로를 뭐 해야 되지? 이해. 제가 결혼 주례할 때 항상 이제 점검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상대방이 어떤 그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꿈꾸었고 어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냥 좋대. 눈만 맞은 거야. 눈만 맞았지 마음이 이렇게 그리고 그 삶을 이해하는 거가 너무 부족한 거죠. 이거 한꺼번에 알 수는 없지만 이 삶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럴 때 삐지고 이럴 때 화내고 이러는 거는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어느 어떤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서로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저 사람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 인정을 해주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다툼이 가라앉는 거죠. 그런 게 줄어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잦아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살죠. 그래서 일심 이걸로 이제 가는 거지. 처음서부터 이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부부라는 것 동체가 된다는 것도요. 민망하겠죠, 물론. 네, 동체가 된다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 마음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야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부부 싸움 칼로 물베기 이런 얘기도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도 이런 전제가 있으니까 그런 다툼을 넘어선 삶이 부부간에 가능하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에서는 결혼을 수단화했어요. 도구화했습니다.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이제 이런 그 에서가 풀어가는 자기 삶의 그런 방식을 보면서 에서가 도대체 얘는 왜 이럴까?
얘는 왜 이럴까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부모님이 지금 에서가 하는 행동, 이런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게 아니죠, 그죠? 동의하는 게 아니면서도 자기가 이것을 주장을 해, 그리고 이걸 실행을 시켜. 이걸 이름하여 고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리학 용어로는 이것을 사적 논리다, private logic이라고 하죠. 사적인 논리라고, 그렇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개인적인 자기 논리 뭐 이렇게 풀었으면 그러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고집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사람은 뭐냐면 생각하는 존재, 맞아요? 근데 생각하는 존재인데 사람은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에는, 우리가 생각을 얘기할 때는 항상 뭐가 있는, 나의 생각이 있고, 무슨 생각? 너의 생각이 있어요. 이게 항상, 그죠? 나의 생각만 가지고 주장하는 걸, 요걸 쉽게 말하면 고집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만 해. 그건 내 생각만 옳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 이런 사람에게서는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거야. 그래서 줄여서 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근데 어떤 경우는 듣긴 들어. 듣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자기 결론으로 결론을 내. 회의할 때 이런 인간 만나면은요, 뜨끈뜨끈해져. 머리가 뜨끈뜨끈해져. 레코드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야, 그것도 대단해. 그것도 은사야 보면. 같은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반박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해도 점점 알아들었나 싶으면 또 얘기해, 자기. 그래서 결론은 자기 생각이야. 이런 인간들, 이런 거. 좋게 말해서 그렇지만 이건 일종의, 지나치게 된 건 일종의 장애입니다. 이게 일종의 장애죠. 자, 이렇게 자기 고집이 너무 이렇게 강한 사람들, 결론을 자기 식대로 그렇게 주관적으로 내리고 있는 사람들, 이걸 극단화되면 이게 일컬어서 뭐냐면 성격 장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격 장애는 항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어디에 있대? 너에게 있어. 그래서 성격 장애는 항상 내 탓이에요, 내 탓. 요거랑 반대되는 걸 뭐라 그러죠? 신경증이라고 그랬어요. 뉴로시스. 요거는 또 항상 뭐래? 내 탓이래. 또 이건 또 지나쳐서 또 문제야. 이런 사람들이 우울에 걸리고 이렇게 가는 거고, 우울의 극단이 뭐로 돼요? 살인이에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공격성이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을 극단적으로 네 탓이야, 그러니까 네가 없어져야 돼, 그래서 죽이는 거거든요. 물론 소시오패스는 또 다른 거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집안에서 뭐 살인 사건 나고 이러는 거 뭐냐면 너만 없어지면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분노를 내 탓이라고 여기면서 표출을 한 그 마지막 극단은 살인이고, 내 탓이요 그러다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끝난다. 이게 우울의 극단은 자살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양극단을 가면 안 되고요. 이래서 이제 이 사적 논리, 소위 이 고집 센 사람들, 이게 이제 참 문제인데, 이게 형성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이거를 보는 겁니다. 자, 그 심리학자 가운데 아들러, 요즘 아들러에 대한 책, 그분이 쓴 책들 많이 일본 사람이 번역해가지고 뭐 한동안 유행 많이 했었죠. 뭐 무슨 용기,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미움받을 용기. 하여튼 아들러 책,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에서 이 사적 논리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보다 왜 그런 게 생겼나를 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 그래서 이제 아들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적 논리, 자기 고집이 유난히 센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보니까 초기 기억 때문이래요. 초기 기억이에요. 그것이 이제 제가 뭐 수도 없이 얘기하는 그거, 직육면체 이렇게 안 그려지냐?
여기에서 그죠? 여기 어태치먼트, 애착 이런 얘기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가장 주 양육자하고 아이하고의 애착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그 사람의 성격의 80% 이상을 영향을 끼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초기 기억이 바로 이 고집스러운 삶, 고집이 강한 이런 사람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되더라. 이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드레이쿠스라고 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보니까 사실 이건 임상적으로 볼 때도 쭉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이 사적 논리의 밑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몸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오늘을 살고 있지만 현재를 살고 있지만 결정적인 선택은 항상 뭐냐면 과거의 기억, 과거의 어떤 그 기억에 근거한 사적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그거죠. 지금 사람은 성인이 돼 지금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짓는 건 항상 여기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이것이 영향을 끼치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결정해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움을 삶을 사는 거죠. 자, 이거가 이 초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은 자기 기억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제시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예민합니다. 자, 내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자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어렸을 때 이 초기 기억에 의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는데, 자, 여기에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기를 여기서 얘기한 대로 내 탓이라고 하면 자학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아유, 너까지 뭘 하겠니? 근데 그것이 뭐야? 아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거죠. 예? 자학적이죠, 그죠? 끄떡끄떡 해주시고 또 하나는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 이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본다. 오프라 윈프리의 삶을 보면 그분이 쓴 책도 그렇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톡쇼의 여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뭐 어렸을 때 14살 때인가 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 뭐 이런 어떤 이제 아픔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그 속마음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이고 그러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이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 중에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삶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보는 그 관점이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그리고 그건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가능할까요? 네? 사랑 해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설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는 건 참 중요한 문제지만 누구나에게 다 인정받는 거 불가능해요. 그거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잘 보이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걸 뭐라 그러지? 야누스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쟤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선 이렇게 저긴 저렇게 그 사람한테 맞춰서 살려다 보니까 그건 불가능한데 그렇게 애쓰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그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질 않아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자, 이건 참 불행한 일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30%
좋아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또 한 45% 정도는 그냥 보통 이렇게 하는 25% 정도 아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25% 정도 좋아하는 사람이 30% 정도 보통 그냥 그렇고 하는 사람 쏘쏘 하는 거죠. 쏘쏘 45% 이거는 인생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얼굴들이 환해지시네요. 이 정도는 자신이 있는가벼? 막 계산이 막 되죠. 속기 식구들하고. 아이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들이 빠진 함정이 이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싫은 소리 절대로 못하고 노 못해요. 노 못해. 제가 제일 진짜 못된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일을 맡겨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바보예요. 그리고 당해요. 그러니까 유탄에 맞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쑤셔요. 나를 인정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못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인정받고 언제나 그래도 이랬던 사람인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거슬리는 거죠.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에너지를 어디다 가면 여기다가 낭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가는 거거든요. 저도 다 이거 인생 수업료 내고 배운 거예요. 그냥 지금은 뭐냐 51%만 되면 돼. 51%. 100 중에서 51%만 반대 안 하면 계속 목회할 거야 나는.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래요. 어디서 요즘 뭐 저 건방 떨지 마. 너 건방 떨지 마라. 우리 교인들 다 이렇게 좋은데 딱 그 장로 한 사람 자기 야 이놈아 간 사람이 있어서 너 살리는 줄 알아. 많은 교인들이 너 지지해주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은 너 엎드려 절하고 댕겨야 돼. 너 어디서 시건방을 떨고 그러냐. 뭐 교회를 옮길 거냐. 아주 복에 겨워서 네가 난리 부르스로 치는구나 이 새끼. 혼내주죠. 밥이나 먹어라 이놈아. 50%도 안 되는 그러니까 반 이상 교인들이 마음이 돌아서면 그거는 이제 생각해야 돼요. 제가 또 감리사를 해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이건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15년을 투석했잖아요. 광석교회 15년을 투석을 하셨더라고. 투석을 일주일에 화목통가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에 3일은 일을 못해요. 새벽기도 없어요. 그 교우분들이 저를 찾아왔죠. 광양교회보다 큰 교회였는데 지금 40명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40명, 50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리고 70 밑이 거의 없대요. 여성교 없어진 지는 오래됐고 교회학교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나는 목사도 보호해야 되고 교회도 보호해야 될 사람인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선 거죠. 뭐 팽팽한 입장들이 있었는데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은퇴가 몇 살까지인데 뭐 또 이거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목사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복무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위험한 발언이긴 해요. 51%. 근데 여러분들이 이 51%가 지지해서 반대로 51% 넘어가는 순간 저도 할 만큼 했으니까 말은 없지만은 이건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 교회가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의논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건 대화를 미리 했어야 돼요. 근데 대화를 안 하더라고. 대화를 안 해. 앉아서 얼굴 보고 얘기를 안 해. 툭 던져요. 우리 입장은 이거예요. 툭 던져주면 그래요? 그리고서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막 쌓여갖고 15년 안 됩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건 안 되겠다. 하여튼 잘 마무리됐어요. 이번 잘 마무리됐는데 자 이겁니다. 이거 관점의 문제다. 초기 기억에 이것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서 자학적으로 가거나 자기 이해를 하느냐. 여러분 이쪽 편에 서세요. 자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
왜 저런 걸 보면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쟤는 이렇게 꼴보기 싫지? 우리는 적어도 생각하는 존재가 돼야 돼.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는 되게 많은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자기 감정이 가는 대로만 행동을 해. 그러니까 미운 애들은 계속 미워. 그냥 미운 마음으로 살아. 싫은 애들은 그냥 싫어. 그런데 왜 싫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나한테는 어떤 관점이 초기 기억 속에서 주어져서 이런 그 앵글을 가지고 사람과 사물을 바라볼까. 그래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또 우리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적 논리로 보면 초기 기억이 갖고 있는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또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초기 기억에 기초한 겁니다. 자기 어렸을 때 초기 기억이 어떤지 지금 물어보면 너무 공개적이니까 제가 여쭙지를 않겠습니다만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이 시간에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초기 기억, 첫 기억이 어떤 거지? 그 첫 기억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좋은 기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막 야단 맞았던 기억이 먼저 떠올라요. 막 야단 맞고 그러면은 그 초기 기억이 이런 것이 내 속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어떨까요? 세상은 어떤 것일까요? 무서운 것이죠. 세상은 무섭죠. 잘못하면 혼나고 야단 맞고 아유 너 같은 게 뭘 어떻게 뭐 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더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거기에서 또 초기 기억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살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기 기억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세상은 무서운 곳이에요. 세상은 무서운 곳. 그러니까 초기 기억이 어둡거나 놀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 저놈 자식 커도 저렇게 커가면서도 계속 저러고 있네. 그러면서 걔를 야단칠 게 아니라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들여다봐줘야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초기 기억이 주는 영향이 뭐냐면 삶의 목표를 정해줍니다. 내 인생에 목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 쓰는 하루는 삶의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하루가 달라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하루를 쓰는데 어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을 쓰는데 아주 마디게 쓰죠. 바쁘면서도 마디게 그것을 쓰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렇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삶의 목표가 바로 이 초기 기억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 살만 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 반대인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자식 때문에 살만 난다 하는 사람하고 배우자 때문에 살만 난다 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그 살만 나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자식들 하나를 보면서 아 살만 난다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살만 나는 그 비율 점수하고 배우자를 보면서 살만 난다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점수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쪽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배우자? 아닌데요? 이거는 물론 이제 통계적인 거고 그렇긴 합니다. 통계적이고 그런데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살맛이 점점 줄어. 남편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자식 세대는 뭐냐면은 애들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자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갖는 기대를 갖고 사는 사람들 살만 난다 하는 그게 더 커진대요. 근데 현실을 보면 자식놈들이 부모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잘 못 주고. 근데 이제 부모들의 마음은 그거야. 자식놈들이 자기를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잘 안 하고 참 섭섭하고 안타깝고 그러지만 얘가 바깥에서 뭐 한대더라 그 하나만 갖고도 자랑하고 행복하고 그렇죠. 맞아요?
되게 그렇잖아요. 속으로는 막 저놈의 새끼 전화도 안 하고 때가 됐는데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막 그런데도 우리 애가 이번에 또 진급했다잖아요. 뭔지 가면서 틈만 나면 10,000원씩 내고 뭐 하고 이제 이거 하려고 한다고. 그게도 뭐냐면은 자기한테 집중 안 하도 그게 살만 나는 거죠. 근데 배우자는 그게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같이 살면서 동기유발이 그렇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참 끝까지 의리 지키면서 금술 좇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엄청 기도해야 돼요. 엄청 노력해야 되고요. 자, 지금도 뭐 산지 40년이 되고 3, 40년 넘었는데도 뭐 우리는 20대랑 똑같아요. 일단 진단 들어갑니다. 우리 가서 다 살펴봐야 돼. 정신 상태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다 이제 진단 들어가야 돼.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우분들 중에 너무 금술이 좋아가지고 금술이 좋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많은 경우에는 의존적 관계일 때 그러기가 쉬워요. 아까 이게 이심 이체 얘기했죠. 주체적인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면은요. 그렇게 살다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노화의 과정을 같이 겪고 이러다가 때가 돼서 죽으면 너무 슬프고 배우자의 어떤 그와의 이별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슬픔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신기하게 지으셨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슬픔은 상쇄돼요. 점점 그것이 농도가 짙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의 기억이 오늘 그대로 생생하게 있고 10년 전의 기억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하면 물론 원한이 깊고 그게 깊으면 그 강도가 세지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보통 몇 년상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3년상이라고 하는 것은 애도의 기간이 이만큼 필요한 거죠. 희석돼 가고 이것이 점점 희석되면서 주체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몰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좀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런 관계에서 오는 문제인가? 등등등 따져봐야 되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살만나는 그거 삶의 어떤 그 동기 유발 이런 것도 초기 기억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지나치게 사는 맛을 바깥쪽에 그 의존, 바깥쪽의 의존 대상에 두면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가치관의 형성, 가치 있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은 초기 기억으로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들하고 어디 가서 뭐 봉사를 한다든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초기 기억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요즘은 뭐냐면 지능을 할 때 그전에는 IQ만 됐죠, 그죠? IQ 갖고만 측정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죠. 다중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역량이랄까 이런 것 자체가 인텔리전스 코에피션트 이 지적인 능력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무슨 공감 능력도 있고 무슨 능력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런 그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가치 있는 일에 대한 판단 이런 것도 초기 기억에 의한 거고 또 내가 믿는 것이 뭔가 내가 정말로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바로 초기 기억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편집증적인 좋은 예가 있어서 어떤 이제 그 대학 기업에 있던 분이 은퇴를 하면서도 정말 그 성실하게 살았고 승승장구하고 뭐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하고 아내하고 자기 옛날 아주 오랜 친구고 가까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대학 교수인 친구랑 만났는데 셋이 같이 만났는데 셋이 같이 만나고 돌아와서 문득 그 밤에 어떤 생각이 슬며시 들었느냐면은 우리 와이프하고 그 친구하고 혹시 특별한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는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내가 했던 그 이야기 말 가운데에서 갑자기 그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사실은 당신보다 더 자상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딱 꽂힌 거죠. 이제 그러면서부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일이 자꾸 연상이 되고 옛날에 어떻게 만났을 때에 했던 말들 이런 게 막 되살아나면서 퍼즐처럼 맞춰지더니 이게 이제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었는데 나만 몰랐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를 보는 순간 첫 마디가 너 김 교수랑 바람 폈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정신의학과에서 하는 그 이제 사례집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길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게 뭐냐면 어떤 확증 편향이라 그러는데요. 편집증적인 그 증세가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의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살펴야 돼요. 편집증적인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의식적인 자기 정당화거든요. 자기 과거 경험을 반영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자꾸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진실로 여겨지는 거예요.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 편집증적인 그 확증 편향에 걸리면은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제 특징.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사도 보신 적 있나요? 예? 거기서 영조죠? 영조가 그 이제 사도세자 뒤주에 넣어서 죽이잖아요. 결국은 그랬을 때 막 어디 갔다 막 귀 씻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정당성이 그 좀 약한 것에 대해서 아들한테 지나치게 그것을 강조 그러면서 막 어디 가서 무슨 말을 들어도 세수대에다 물 떠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귀 씻고 막 그런 게 그게 다 편집증적인 현상이죠. 이 어려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모든 것에서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항상 단정적이죠. 의심, 의혹, 회의, 어떤 불신, 피해의식 이런 거 잘 빠지고 아무도 못 믿고 믿음을 확인하려고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그런 거죠. 제가 결혼 상담하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남자친구가 편집증 환자인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청년에게 그 교제를 끊으라고 멀쩡해 보이고 서울대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사랑한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런가 이러고서는 훅 빠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이런 사인들을 볼 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친구 만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그 친구를 이제 거리를 두니까 제가 얘기했던 병적인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스토커 따라붙고 그게 이제 안 되면은 이제 거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아찔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고 결혼했으면은요 완전히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자, 하여튼 이 편집증적인 거는 이런 특징이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우연한 일도 말이죠. 자신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연결을 짓고 그 다음에 세상을 흑백 논리로 보고 이런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권력 구조에 민감합니다. 항상 이용 당하거나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항상 박해받는 포지션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편집증적인 어떤 그 특징들입니다. 여기 물론 이제 편집증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책 가운데 보면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
좀 책은 읽지는 않았고 책 제목이 주는 것이 이미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편집증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그 일에 대한 대단한 집착이 있더라는 거죠. 편집증적인 그런 집착이 있어서 그 일에서 어떤 탁월함을 드러내고 성공에 이르렀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경우도 다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 다른 이제 처방들이 있고 그런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또 드리겠고 오늘 이게 이제 고집, 사적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오늘 30분까지 제가 맞춰야 되거든요. 오늘요. 네,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 에서의 이야기에서 이제 사적 논리, 고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것은 결국은 보니까 에서의 경우에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가정에서 에서는 엄마와의 부모의 관계인데 그 중에 특별히 엄마와의 관계죠.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생긴 거죠? 에서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엄마에 대한 원망, 그렇죠? 분노 혹은 불신 이런 것들이 있죠. 동생을 편애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그에게 좋지 않은 사적 논리를 형성하게 된 원인들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 사적 논리를 갖게 되니까 뭐냐면 어머니의 뜻과는 반하는 청개구리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 에서가 갖고 있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어떤 이런 사적 논리가 지배하면 건강한 교회가 못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우리가 오뎅국을 언제나 먹었는데 언제가부터 오뎅국이 아니라 다른 걸로 대체가 됐다. 야,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이러야만 한다. 이런 거. 저는 우리 교회 학교도 얘기하지만은요. 우리 교회 그래도 교회 학교 열심히들 모이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참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일어서는 기운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형식과 틀 가장 중요한 예수님 빼놓고 정말 그 본질적인 거 빼놓고는 다 바꿔도 뭐라고 바꿔도 여러분 더 이상 망할 게 뭐가 있다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 망할 게 더 뭐가 있다고. 무슨 틀이 중요해. 지금 틀은 무슨 틀 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교회가 틀 잘못 지켜갖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망해졌나요? 아니에요. 예배 이렇게도 드리고 저렇게도 드릴 수 있는 거지 뭘 그래요. 신학자들은 항상 따져요. 뭐가 말씀의 예전에 성례의 예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나도 다 알거든. 근데 그건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이지만 지금 이 시대 현대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거지 뭘 그래요. 그 속에 우리 신앙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죠?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무슨 노예야? 이렇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고집스러움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도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꼭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려야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나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구별된 데서 거룩하고 한 주일 동안 그 공간을 모셔놓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잘했다 그러실까요? 그러려면 예수님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 논리는 그런 점에서 다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 특별히 에서 같은 경우에는 더블 마인드 이중의 어떤 그 구조 속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와의 관계와 더불어 형제와의 관계가 함께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 건강하지 못한 관계로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못난 부모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주변에 못난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형제 간에 자식들 간에라도 끈끈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돼요. 자식들 간에는 좀 못나게 구는 이런 게 있어도 한쪽이라도 좀 제대로 돼 있고 그 집에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건강한 사고를 갖고 그 가정의 중심을 잡고 있으면은요 되는 가정이에요 그거. 그럼. 근데 여기는 뭐냐면
아버지, 엄마도 문제고 형제 간에도 문제고 이걸 소위 말해서 이중 구조 속에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이 이중 구조 속에서 살아날 길이 뭐밖에 없어요? 이 구조에서 탈출해야 돼. 탈출해야 돼. 에서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 나머지는 다 못된 것들. 이게 다 뭐냐?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거든요. 안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둘 다 야곱이 탁월해서 택했어요. 하나님이 이놈이 똑똑하고 이놈이 믿음이 좋고 이래서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권을 알아보고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서 얘를 택하고 그거 다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을 한 게 아니라 차선을 택한 거지. 둘 다 도끼인 객끼인인데 그래도 이놈한테 기대를 걸고 길러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 이 더블 구조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도 그 한 사람 제대로 서 있어야 이게 되더라. 여기 이제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형제 간의 관계도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탈출구를 마련했어요. 그게 뭐예요? 에서는 그게 바로 사냥이에요. 사냥.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야곱은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인물인데 인간성 진짜 아니잖아. 얘 싸가지 없음. 에서를 그래 나쁘고 이렇게 안 걸로만 볼 게 아니고요. 에서도 나름대로 건강함이 있었다. 살기 위해서 뭐 했어요? 사냥을 했어요. 이런 더블 구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건강성이 그에게도 있었구나. 물론 이것 때문에 초기 기억 때문에 이 고집스러움을 살았고 이 고집스러움이 청개구리처럼 그 부모에게는 그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얘도 살려고 했었구나. 이 탈출구를 찾아서 그렇게 했구나.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년기 때는 집으로 들어와야 돼, 나가야 돼요? 예? 유년기 때는 집을 찾아 들어와야지. 유년기 때 벌써부터 집 나가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여학생 그 정하영 목사라고 있는데 자기는 6학년 때 가출했대. 세상이 너무 답답하고 가정이 답답했대. 그래서 어딜 갔냐 그랬더니 부산으로 갔었는데 그냥 돌아왔대요. 유년기 때는 집에 있어야 되고 사춘기 때는 어떻게 돼? 사춘기 때는 나가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하셨어요? 아니죠. 아니되옵니다. 그래. 사춘기 때는 충분히 유년기 때 사랑을 받고 충분히 사랑을 받으니까 뭐가 생겨? 힘이 생기지. 힘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사춘기 되면 어떻게 돼? 나가야 돼. 점점 그래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사춘기 때 근데 부모에게 매달리면 그게 어렵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만남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또 필요한 이야기들 나누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또 이런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폭도 넓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그 깊이도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그 모든 언행 심사가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나로 말미암은 것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좋은 성찰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